오늘은 한 여인이 변심한 남편에게 이별을 선언하는 시 한 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변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흔히 울거나 매달리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울거나 매달리기는커녕 남편에게 깨끗하게 이별을 알리는 시 한 수를 보냅니다. 이 시의 내용이 과연 변심한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오늘 읽을 시의 제목은 백두음이에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살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원래 한 악부에 전해지는 작품이지만 후대에는 탕문군이 사마상녀에게 보낸 시로 전해집니다. 역사적인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 시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읽어보려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시를 이해하려면 사마상녀와 탕문군의 만남부터 알아봐야겠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한나라에는 사마상녀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재능은 뛰어났지만 매우 가난했습니다. 글도 잘 쓰고 검은고 연주도 훌륭했지만 그를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의지할 곳 없는 선비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임공 땅의 부호인 탁왕손의 집 연회에 초대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검은고를 타며 노래 한 곡을 부르는 기회를 갖게 돼요. 공황이 짝을 찾는 노래인 봉구황. 이 음악을 병풍대에서 몰래 듣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탁왕손의 딸인 탁문근이었어요. 그녀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재색과 재능을 겸비한 여인이었죠. 자신을 향해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탕문군은 결심을 하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마상녀를 따라 도망치기로 말입니다. 그렇게 야반도주하듯 사마상녀의 집인 성도에 도착하니 말 그대로 덩그러니 벽만 4개 서 있는 빈 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친척에게 돈을 빌려 술집을 열고 직접 술을 빚어 팔았습니다. 부잣집 딸이 하찮은 주모가 된 셈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한 무제가 즉위하고 우연히 사마상녀가 지은 자허부가 황제의 눈에 띄게 됩니다. 한무제는 그의 글을 읽고 감탄하면서 선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합니다. 이후 사마상녀는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벼슬길에 올랐고 출세와 부귀, 명예를 모두 거머쥐게 돼요. 이제 그는 예전의 가도사벽의 가난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하지요. 이제 좀 살만해지자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급기야 그녀를 첩으로 들이려 한다는 소문까지 돕니다. 그 소식을 들은 탕문군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지만 울거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대신 시 한 수를 멋지게 써서 보냅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읽어보실 백두음이에요. 이제 이 시를 한 연씩 읽어보겠는데요. 4개의 절구시가 마치 기승전결처럼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과연 이 시를 읽고 사마상녀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절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연입니다. 여, 산상설, 교, 약, 운간월. 희기는 여, 산상설, 산 위에 눈과 같고, 교, 밝기는 약, 운간월, 구름 사이의 달 같구나. 이 여는 지난날에 두 남녀의 순수했던 사랑을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젊은 날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사랑은 눈같이 희고 달처럼 밝았다 라고 추억합니다. 아버지 탁 왕손의 저택에서 열린 성대한 연회. 술잔이 오가던 그 자리에서 한 젊은 문장가인 사마상녀가 녹기금을 타면서 봉황이 짝을 찾는다는 봉구황을 연주했다고 했지요. 빛나는 촛불과 부딪히는 술잔 소리 사이로 맑게 울려 퍼지는 사랑의 세레나데. 봉황이여, 나 그대를 찾아 여기 왔노라. 사마상녀는 가난했지만 기계가 있었고 말을 더듬었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또렷했습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어느 여인이 거절할 수 있겠어요? 아슬한 기억의 저편을 떠올리며 이제 다음 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순수했던 사랑이 서서히 금이 가는 장면이에요. 문군 유양의, 고래 상결절. 문, 듣자하니 군 유양의, 군 그대가 양의 두 마음을 가졌다고 들린다. 고, 그래서 레, 왔다. 상결절, 상, 우리 서로 결절, 헤어지자고. 갈라질 결, 끊을 절이에요. 그래서 네가 두 마음이 있다고 들리니 그래서 우리 서로 헤어지자고 왔다. 부잣집 딸이었던 탕문구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가난한 문장가인 사마상녀를 따라 나섰죠. 술을 빚어 팔며 생계를 꾸리면서 그들에게는 체면도 자존심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한 마음, 사랑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돈과 명예를 얻고 보니 그의 마음이 양의,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미 그 사랑은 옛사랑이 되어버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시인은 냉정합니다. 문군 유양의, 네가 다른 여인이 생겼다니 고래 상결절. 그래서 나는 이제 이별하러 왔어 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이 변했으니 그래, 이별하자. 당신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놓아주겠다. 비록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존엄까지는 버리지 않겠다는 마지막 자존감이죠.
이 구절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리된 결심이에요. 눈물로 매달리는 이별이 아니라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이별입니다. 눈처럼 희고 달빛처럼 밝았던 그 단 하나의 사랑은 이제 두 마음으로 변해서 얼룩지고 흐려졌음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얀 눈은 두 마음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또 밝은 달은 의심과 변심을 더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시인은 변심한 남편을 비난하기보다는 과거의 순수함을 상기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이 변한 것일까요? 사람이 변한 것일까요? 이렇게 시인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요. 두 번째 절구에서는 이별을 하기로 합니다. 이 이별의 장면에서는 앞 연에서는 헤어지는 시간과 장소를 말하고 뒤에 연에서는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금일 두주회 명단 구수두. 금일 오늘, 명단 내일 아침. 두주회 술 한 말 모임. 구수두 도랑물가. 이렇게 대꾸를 했지요. 오늘은 두주회에서, 내일 아침에는 구숫가에서 이별 장면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주회는 이제 구조상 명사구이지만 요 두자는 정확히 술 한 마를 뜻한다기보다 술을 차려놓은, 기쁨을 나누는 술이 아니라 이별식을 하는, 관계를 마무리하는 술입니다. 사랑을 정리하는 자리죠. 그래서 금일 두주회, 오늘은 두주회에서 이별식을 하고 어디에서 헤어질까요? 명단, 내일 아침에는 구수두, 도랑물가에서 헤어진다. 이 구수는, 도랑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물, 되돌릴 수 없는 흐름,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처럼 사랑도 그렇게 흘려보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결심하는 순간에 관계는 이미 정리된 거예요. 비탄이 아니라 존엄한 퇴장이라고 할까요? 시인은 상처받은 여인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인물로 서 있는 거예요.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사랑이라고 할까요? 오늘은 술자리를 빌어 성별식을 하고 내일은 도랑가에서 각각 각자의 길을 간다. 오늘은 이별식을 하고 내일 아침에는 완전히 분리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헤어지는지 보시면요. 섭접 어구상. 어구 위에서 빙빙 도는 구수 동서류. 도랑물이 동가서로 흘러가느나. 섭접. 섭접은 가볍게 오가며 걷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도랑물이 갈림길에서 갈라지기 전에 빙빙 도는 모습이에요. 말하자면 시인이 이별 직전의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헤어지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마음까지 완전히 비워낸 것은 아님을 표현하는 시어입니다. 어구, 이 어자는 본래 말을 몰다, 다스리다는 뜻인데요. 황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궁궐 안을 흐르는 인공수로를 어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구라는 시어로 봐서 단순한 그 시골 도랑이 아니고요. 황실의 공간, 공적 질서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별이라는 것이 이제 사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 되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의 이혼 절차처럼 감정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마무리되는 관계를 어구로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상자는 어디 가예요. 그래서 황제의 수로, 그 인공수로 위에서 빙빙 돌다가 구수 동서류, 도랑물이 동쪽과 서쪽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나로 흐르던 도랑물이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흘러가는 모습이죠. 이건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니라 한때 하나였던 그 남녀의 삶이 이제 각자의 방향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랑 위를 천천히 걸으면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각각 동쪽 서쪽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시간은 흐르고 삶도 흘러가고 사랑도 흘러간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품위예요. 아,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수용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앞의 연이 헤어지는 이별의 시간과 장소를 보여준다면 이 뒤의 연은 그 이별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첫 절구의 첫 연에서 순결한 사랑을 표현했다면 두 번째 절구에서는 이 순결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별 후의 심정을 보여주는 세 번째 절구로 넘어갑니다. 이 시의 정서적인 심장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큰소리치며 돌아섰지만 사람의 마음이 과연 고요할 수 있을까요? 처처 부처처, 쓸쓸하고 또 쓸쓸하구나. 가취 불수제, 혼인에 굳이 울 필요는 없다. 처처, 쓸쓸하고 서늘한 감정입니다. 다시부. 쓸쓸함이 한 번이 아니라 겹겹이 밀려옵니다. 헤어지자고 결심을 했지만 감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별 뒤에 찾아오는 그 텅 빈 자리의 체혼. 시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죠. 쓸쓸하고 또 쓸쓸하구나. 가취 불수제. 그대로 직역하면 시집가고 장가오는 일에 울 필요는 없다. 가취라고 한다면요, 이 가자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이고요, 취자는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맞아들이는 자예요. 그런데 굳이 왜 이별이라고 하지 않고 가취라고 했느냐? 이별은 감정의 단절을 의미하죠. 사랑이 깨졌다는 말입니다. 가취는 사회적인 제도, 혼인의 형식입니다. 시인은 사랑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제도의 문제로 바꾸고 있어요. 사마상여와 척, 그들은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라 혼인이라는 형식으로 묶여 있을 뿐이다. 즉, 감정을 걷어내고 사회적 질서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울지 않겠다는 말은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아프지만 무너지지 않겠다는 뜻처럼 체념이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군, 치, 불수제 해서 그대의 군자를 넣으면 그대가 장가를 가도 울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이건 여전히 남자를 향한 감정의 반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인은 그렇게 안 했죠. 떠나갈 위치에 있는 이 여성이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자존심과 주도권이 담겨 있어요. 나는 떠나는 자지만 결정은 내가 내린다. 그래서 이 시는 비탄 시가 아니라 냉정시라고 하겠죠. 쓸쓸하지만 감정에 무너지지 않는다. 아프지만 매달리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품격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바람이 무엇일까요? 다음 보시면요. 원득 일심인. 원컨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얻어서 백두불상리.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서로 헤어지지 않겠다. 원득, 원컨대 득, 얻어서, 일심인, 오직 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오직 나 하나만의 사랑인 사람을 얻어서, 양의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얻어서, 부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한 마음, 그런 사람을 만나서 백두,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불상리, 서로 헤어지지 않겠다. 예, 감정의 반전이자 진심을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미 이별하기로 결심해 놓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미련인가? 아쉬움인가? 돌아오라는 신호인가? 예,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백년해로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기준을 세우는 선언이에요. 시인은 울고 매달리는 대신에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또렷한 기준이에요. 나는 이런 사랑을 원한다. 내가 아무리 사랑 아니라 더한 것을 해도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는 노 땡큐야. 상대를 붙잡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에 관한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두 마음이라면 난 떠나. 한 마음이라면 내가 끝까지 너랑 함께 하겠어. 그러니까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조건을 낮추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비련시가 아니라 사랑 기준시예요. 울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 마침내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난 너무 사랑해. 그러나 네가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한은 너하고는 못 살아. 예, 사랑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대를 사랑해요. 예, 여전히 나는 사랑을 믿어. 다만 한 마음의 사랑만을 믿는다. 그녀는 사랑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여인이에요. 예, 그러나 어쨌든 현실은 냉혹하지요. 이제 이 시는 두 남녀의 관계가 갈라지고 있는, 아니 이미 갈라진 그런 균열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는 마지막으로 향합니다. 마지막 결구에 해당하는 절구예요. 상대의 변심에 대해 윤리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재밌죠? 죽간 하뇨뇨. 대나무 낚싯대는 어찌 그리 가늘게 흔들리고 어미하사사. 물고기 꼬리는 어찌 그리 팔랑이며 흩어지는가. 죽간, 대나무 낚싯대예요. 곧고 가늘지만 굉장히 탄력적이죠. 그 모습을 하뇨뇨라고 했습니다. 하자 이제 강조죠. 어찌 그리
찰랑찰랑 하느냐. 그래서 뇨뇨는 가늘고 유연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표현한 첩어이고요. 마음 저 깊은 곳에 상대를 붙잡고 싶은 그런 미세한 떨림. 겉으로는 냉정하지만 아직 흔들림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어미 하사사. 어미, 물고기 꼬리. 이 물고기 꼬리는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며 물속으로 사라지죠. 사사. 이 사사는 가볍게 흩어지며 흩날리는 모양을 표현한 첩어예요. 물고기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아주 재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사사로 표현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죽간 대나무 낚싯대와 어미, 물고기 꼬리를 등장시켰나요? 낚싯대와 물고기는 본래 한 장면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방향은 다르잖아요. 낚싯대는 위에서 붙잡으려고, 낚으려고 하는 것이고, 물고기는 아래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는 기다리는 자, 하나는 떠나는 자, 붙잡으려는 자, 벗어나려는 자. 이렇게 두 남녀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마음이라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현실의 사랑은 낚싯대와 물고기처럼 이미 엇갈려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흔들리고 한쪽은 빠져나가고, 이 장면은 감정의 폭발이라기보다도 구조적으로 관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태면 대나무 속은 비어있지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울림이 있지요.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사람.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 수 있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지요. 그래서 이 낚싯대와 물고기는 처음부터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없는 존재임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기의 사랑이 깨졌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사랑은 잡기에는 늦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결연으로 갑니다. 이 마지막 연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가치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남아 중의기. 대장부라면 의기를 중히 여길 것인데 하용 전도위. 어찌 돈으로 하려느냐. 남아. 사나이 대장부죠. 중요하게 여기다. 의기, 의리, 신의. 여기서 의기는요, 단순한 기분이 아니죠. 그 옛날 젊은 날에 함께 도망치던 밤의 마음, 가난 속에서도 변치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약속, 그때의 그 결심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묻는 거죠. 당신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당신 의기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용 전도위. 이 전도는요, 돈이에요. 옛날 그 동전이 칼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칼도자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죠. 권력, 출세, 혹은 세속적인 성공, 나아가서 변해버린 마음의 상징,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는 의기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 부귀해지자 어찌 전도로서 할위 행동하느냐.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신문하는 거예요. 더 말하면 따지는 겁니다. 의리야, 부귀야, 당신 뭐 선택할 거야? 그녀는 더 이상 대장부라면 이럴 수 있어. 왜 나를 버리느냐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양심과 자존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의 힘입니다. 남아 중의기. 사내대장부라면 의기를 중요하게 여겨야지. 하용 전도위. 어찌 전도를 쓰겠느냐.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을 회상을 했고 이별을 결단하고 쓸쓸함을 고백하면서도 한마음의 사랑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사랑을 넘어서 인간적인 도리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비탄 시가 아니라 사랑과 인간의 가치를 묻는 시입니다. 이 시를 받아든 사마상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사마상여는 크게 부끄러워하면서 첩을 들이려던 뜻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전승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예요. 창문군은 남편을 붙잡으려고 애걸복걸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의 마음을 돌이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가치지요. 한 마음을 잃는 순간 사랑은 무너집니다. 백두음은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여인의 시예요. 끝까지 사랑을 존중했기에 자신도 끝까지 존중받는,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사랑의 기준을 세운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함께하는 사람과 백두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한 마음입니까? 그럼 전체 시 한번 다시 읽어보죠. 여산상설. 희기는 산 위의 눈과 같고 약은간월. 밝기는 구름 사이의 달과 같은데 군유양의. 듣자 하니 그대가 두 마음을 가졌다 하니 고래 상결절. 그래서 헤어지려고 왔다네. 금일 두주회. 오늘은 두주회에서 이별식을 하고 명단 구수두. 내일 아침에는 도랑물가에서 헤어진다. 섭접 어구상. 수도 도량가에서 빙빙 돌다가 구수 동서류. 도랑물이 동쪽 서쪽으로 갈라져 흘러가네. 처처 부처처. 쓸쓸하고 또 쓸쓸하지만 가치 불수제. 시집가고 장가듦에 눈물 흘릴 필요 없도다. 원득 일심인. 원컨대 한마음 가진 사람 얻으면 백두불상리. 백발이 되도록 서로 헤어지지 않겠소. 죽간 하뇨뇨.
대나무 낚싯대는 어찌 그리 흔들거리고 어미하사사. 물고기 꼬리는 어찌 그리 팔랑이며 흩어지는가. 남아중의기. 사내 대장부는 의기를 중요하게 여겨야지 하용 전도위. 어찌 전도를 쓰는가. 예, 이것으로 탕문근의 백두음 감상해 보셨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인학당 유순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